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테슬라입니다. 가격 할인 결과 발표 카운트다운이라고 쓰고 1분기 인도량 발표 카운트다운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분기 첫 달 2일에 그 전분기 인도량 결과를 테슬라가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4월 2일이죠. 그때는 1분기의 인도량 결과 발표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월가 시선은 가격 할인 효과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추이를 좀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들 기대감을 좀 갖고 지켜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주식시장의 심리란 게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추세가 접어들면 모든 뉴스를 이제 악재로 반영합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테슬라가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가격을 좀 몇 번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인하할 때는 프로모션 성격이 강했죠. 세일 성격으로 해서 일정 수준 많이 가격을 내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1월 초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기어 주가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시장 그 장 마감 후에 그런 발표가 됐는데요. $100 이하가 갔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도 가격이 이제 내리다 보니 이제 어렵다 하면서 큰일 났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이 주가가 최근에선 바닥이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는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200 넘기기도 하면서 지금은 $200 좀 못 미쳐서 주가는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과 테슬라의 비판적인 분이 다들 같이 계시죠. 주식시장 항상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하튼 지금까지로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상당히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고 그런 것들이 경쟁자들을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엊그저께 포드가 전기차 부분에 대규모 적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왜냐하면 내연기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기차로 출발했던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판단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게 필요하겠는데요. 여하튼 테슬라는 생산이 되고 재고가 있으면 계속 다 팔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생산이 되면 결국 다 출하가 되는 그리고 결국 다 판매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일정 수준 재고를 갖고 가는 건 불가피하겠는데요. 바클레이스에서 1분기 출하량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인도됐었죠. 42만 5천 대로 전망했습니다. 네. 작년 4분기에요. 40만 5천 대라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월가 컨센서스는 42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생산 대수는 43만 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출하 대수, 인도 대수인데요. 계속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가팩토리 베를린에서도 드디어 이제 주당 5천 대를 했고 뭐 앞으로 7천 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멕시코도 하고 뭐 다 한다고 하고 뭐 인도네시아도 얘기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테슬라의 출하 대수, 인도 대수가 늘어나고 생산대가 늘어날수록 결국 효율적일 거고 자연스럽게 신차가 안 나오도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가 많이 하고 그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강세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2분기까지 27만 5천 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바클레이스도 판매가 인하가 매출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중립 의견을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75를 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테슬라에 대한 바클레이스의 시각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3월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의견 자체는 한 3군데 정도가 기존 매수 의견 대비 좀 조금씩 내린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모델 Y나 모델 3의 재고량을 보여드리면 조금씩 최근 들어 약간 다시 좀 우상향하는 모습 정도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또 일부 유럽 이건 이제 미국이고요. 그럼 유럽 같은 데서는 또 재고가 또 상당히 딸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이도 같이 좀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어떤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테슬라에 경쟁하는 수많은 소위 전기차들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출발한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주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전기차를 원하시면 테슬라를 중심으로 보는 게 여전히 맞을 거다. 왜? 기본적으로 여전히 돈을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돈을 충분히 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사주를 기대하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었고 자사주에 기대감이 있는데요. 막상 자사주가 혹시라도 발표되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상당수의 테슬라의 주주분들, 그 테슬라를 기대하는 분들은 지금 너희들이 주식 자사주 살 때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자사주하거나 뭐 이런 거 배당할 때가 아니라 기가 팩터를 더 많이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언제라도 뭐 자사주나 이런 발표 가능성 올해 언제라도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럴 때마다 강조해 주시는 게 숫자죠. 실적이고요. 그리고 재고 추이가 조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은 또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2일입니다. 1분기 인도량 발표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카니발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그 종목이죠. 그런데 1분기는 선방했습니다. 의외였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상치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음 분기가 여전히 걱정된다라는 비판 속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당장 실적이 중요한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행 산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내 여행부터 근처 가다가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좀 멀리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쪽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아시아, 동남아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말에 그 홈쇼핑을 보면 요즘 홈쇼핑 광고의 주말 그 프라임 타임에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이 여행이거든요. 근데 여행에 보면 제가 이제 쟤는 그런 걸 꾸준히 보기 때문에 제 거에 약간의 뇌피셜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니니까요. 네. 중남미 여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중남미요? 네, 중남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기하고 비행기를 워낙 오래 타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브라질 가는 경우에는 워낙 있습니다. 워낙 브라질, 일본이 예전부터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서 이제 초장거리를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뭐 브라질이거나 이렇게 가려 그러면 비행기를 뭐 최소한 2번, 그리고 2번도 상당히 오래 기간을 타는 2번 타고 이렇거든요. 또 그 정도로 그 여행이라는 것은 성숙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크루즈가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죠. 맞아요. 극소수의 계층만 이제 하는 거가 되겠고. 왜냐하면 이게 타시면 여러분들 무슨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인천에서 뭐 제주도 가는 것도 열 몇 시간 타는 거 아닙니까? 기차 배 타고 가면은 그렇죠. 많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본 가더라도 가고 홍콩 갔다 아시아 이렇게 대만 오는 것도 4박 5일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통 14박 15일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미국에서 뭐 플로리다에서 캐리비안 갔다 오는 거 5박 6일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게 어려웠던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요. 그 엄청 유명한 그 크루즈 선사 하나가 일본에 정박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데려오냐 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데려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번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잘 못 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크루즈 선사가. 그러다 보니 어려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람들 충원하기 쉽지 않았고 여행에 대한 모객도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많이 회복됐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것도 올해 매출이 2010 팬데믹 이전 대비 한 95%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네. 지금까지는 아직 어렵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이익과 매출의 추이죠. 물론 이익의 적자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고 네네. 그렇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매출이 아직까지 팬데믹 수준까지 아직 꽤 멀었고 올해 목표가 2019년에 95%까지 가는 거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적은 손실이 났고요. 예. 매출 같은 경우도 괜찮았지만 문제는 운항 비용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올해도 계속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운항 비용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천정부지 올라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전부 다 결국 서비스 업종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고 예.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겠는데 건데 그쪽이 지금 최고의 지금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식자재 같은 비용의 엄청 상승은 여러분들 다 이미 피부로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돼서 실제로 전망에 대한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은 괜찮았는데 올해 전망 그리고 올해 2분기 전망에 대해서 눈높이를 못 맞췄죠.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원래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클 거다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에 대한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매매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일상적으로 지금 크루즈를 여행하는 시대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매매하기가 쉬운 주식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공이나 여행이나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항공주나 크루즈 선사보다는 그에 좀 아우르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늘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운항에 관련돼서는 트랜스다임이라든가 이런 쪽이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훨씬 더 좀 플랫폼 같이 아니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좀 테마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카니발을 떠올리실 텐데 오히려 그 안에서 가장 늦게 올라오는 리오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스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친숙한 그런 기업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반려동물 산업 성장 산업이라던데 그 뒤에 주가는 왜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이의 주가는 부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도 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소위 반려동물 관련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뭔가 행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추위의 CEO가 이제 한 언론과 강아지의 날이라고 있었어요. 예. 추위에서 뭐 인터뷰한 거를 보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여튼 핵심은 뭐냐면 추위라는 것이 그 결국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시장에 관한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쪽은 분명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물론 경쟁자가 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존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추위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쇼핑몰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쪽에서 시작하는 있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된 것이 애견, 애묘,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보험 관련 비즈니스도 같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시장 큰 건 분명하고요. 올해 이제 CEO가 얘기한 걸 보면 2023년에 매출이 한 13% 늘어날 수 있다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정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네.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다른 동물을 키우시건 아니면 안 키우시건 간에 주위에서 보면 상당히 그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통계를 모르겠는데 미국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아기가 있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강아지나 애견, 애묘가 있는 가정이 훨씬 큽니다. 훨씬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의 각종 연애 프로나 이렇게 프로 보더라도 혼자 사는 시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사는 친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많이
엔터프로 연예프로에서 보시잖아요. 딱 그런 것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그런 얘기 들으실 것 같습니다. 결혼해야지 왜 애를 강아지 그런 얘기 아마 들으신 분 많으실 것 같은 정도인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분명히 커지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라서 저는 정확하게 이거를 말씀드리지만 이해는 제가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의 안정 성장세는 분명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머징 마켓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사료 시장 있죠. 사료 시장. 예. 사료 시장은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아, 안정적으로 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제가 들으면서 그러려니 할까? 저도 이건 이해는 안 되고 한번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기 어려다 보니까 이 애견 애묘 시장에서 쉽지 않은 거가 소위 강아지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장난감. 예. 장난감이라는 게 보면 진짜 많은 걸 제가 많이 봐왔고. 엄청 많아요. 예. 그거랑 옷이라 그러나요? 예, 그 그렇죠. 의류라 그러죠. 뭐 제가 영어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의류랑 그쪽 시장이 슬로우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나 아프고 하는 건 분명히 괜찮겠죠. 분명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나 소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진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한 것이 오늘 좀 직접 CEO가 한 얘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반려나 반려견, 반려묘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추위보다는 오히려 조에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조에티스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의과 선생님이 다 아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소위 강아지나 키우는 가축용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 그런 걸 뭐 그리고 어류 그런 거 있죠. 새 같은 거에서 그거에 의류 회사입니다. 의류. 약죠, 약. 예. 약 관련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반려묘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조에티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려견, 반려묘 시장 성장하고 있고요. 저도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저도 반려묘를 드릴까 하다가 결혼을 못 할까봐 포기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꽂혀서 뭐 아무튼간에 이 반려묘 시장은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그 안에서 선별적인 강세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조에티스라는 기업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바로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인사이트 열어주시죠. 금융주의 변동성 심화 ETF 영향은 금융주 변동성,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밀리다가 뭐 일단 간밤에 조금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네, 저희가 여러 번 금융주가 지금 불안정하다. 다만 이제 장기세로 보면 할 만한 것들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마침 이제 또 실리콘밸리뱅크의 또 주인이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소위 지역 은행주들이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 얼마만큼 추이가 정말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그게 어려운 과정이 거의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주 조금 넘었을 정도의 만에 이런 사단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ETF나 배당주 이런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공교롭게도 금융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매매하기 쉽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건 다 금융업종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ETF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ETF를 소개해드리고 그들 안에 ETF 안에 금융업종이 정말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당 ETF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러 ETF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개 자산운용사에서 똑같이 복제해서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거래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ETF가 SCHD입니다. SCHD. 이게 찰스 수업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인데요. 이 찰스 수업의 ETF가 주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배당 수익률이 3.7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 배당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3.73%까지 떨어져 있고 이게 참고적으로 보면 이 ETF는요. 13.9%가
바로 이 종목 금융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걱정하시는 또 많이 있거든요. 떨어지면. 그렇겠죠. 떨어진 이유는 예. 금융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많다. 그래서 13%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SCHD만큼 지금 대표적인 ETF입니다. 블랙라이사는 iShares Selected Dividend ETF라는 건데 이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4.57%가 나오고 주가는 작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배당 수익률이 그 ETF의 비중이 23%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업종 금융업종 비중이요. 그래서 배당 금융업종 비중에 금융주의 어떤 반등을 한번 기대하는 분이라면 특히 배당 수익률 높고 만 이 가격 대비 이 가격에서 만약 여러분들 진입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사신 가격은 상당히 유지되는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개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도 적지만 은행주 고배당을 주는 것의 대표적인 ETF가 또 하나가 SPHD가 있습니다. 예. SPHD의 특징이 월배당입니다. 월배당. 월배당인데 연배당 수익률은 4.2%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것도 역시 금융주의 비중이 무려 27%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보다는 금융주가 많이 섞여 있었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진입이 가능하지 않냐 관점에서 오늘 세 가지 ETF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 섹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금융 불안 사태로 인해서 억울하게 좀 밀렸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기회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번엔 ETF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CHD, DVY 그리고 SPHD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SVB 사태가 과연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